거울은 언제나 정직했다. 다만 그 정직함이 사람을 구원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강남의 조용한 빌라. 바깥에서는 부유층의 품위가 유지되는 공간이지만 그 안쪽 침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은 품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장식 없는 회색 원피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남편 민준이 좋아하는 차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 허락한 차림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서연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회사 행사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말했다. 당신은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령이었다. 괜히 말실수하지 말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옆에 서 있으면 돼. 그렇게 서연의 언어는 하나씩 꺾였다.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데 10년이면 충분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마치 잘 관리된 인형처럼 보였다. 표정은 얌전했고 눈빛은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평온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서연은 손을 들어 자신의 목선을 만졌다. 화장도 옅었고 향수도 뿌리지 않았다. 민준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말했다. 너무 튀는 건 안 어울려. 그 마른 곳, 튀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 집에는 이상할 정도로 거울이 많았다. 현관, 복도, 침실, 드레스룸까지. 민준은 그것을 인테리어 취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거울은 감시였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드는 장치였다. 단정한가, 과하지 않은가, 남편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가? 그녀는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했다. 서연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민준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을 차리고 그가 나간 뒤 집안을 정리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설명했다. 친구를 만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사라졌다.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피곤해. 그리고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도록 길들여졌다. 결혼 초반 서연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랑이니까, 배려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해는 언제나 일방적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그런 질문은 필요 없었다. 그의 아내는 현재만 존재하면 됐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쳤다. 도서관의 냄새, 두꺼운 사전의 무게, 밤새 이어지던 외국어 발음 연습. 그러나 그 기억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밀어냈다. 지금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업계에서는 젊은 CEO로 주목받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다. 그의 성공 서사에 방해되지 않는 존재, 그것이 서연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다.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아침 식탁에서 민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회사 송년회야. 너도 같이 가. 그 말은 초대처럼 들렸지만 뒤이어 나온 조건들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옷은 단정하게 입고 말은 하지 말고 인사만 하고 필요하면 바로 나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장식품처럼 곁에 서 있다가 필요 없으면 치워질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의 미세한 움직임인지. 민준이 집을 나간 뒤 서연은 혼자 남았다. 집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무심코 드레스룸 안쪽 서랍을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열지 않는 곳, 굳이 열 필요가 없었던 곳. 서연은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말렸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단정했다. 그러나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10년 동안 눌러왔던 언어와 기억들이 마치 숨을 쉬고 싶다는 듯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 척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이미 시작된 뒤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강남의 조용한 빌라에서 서연의 인생은 아주 작은 각도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그녀 자신조차도. 민준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욕을 하지도 않았다. 대신 정확한 단어를 골라 천천히 말했다. 마치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말들은 서연의 생각과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 나갔다. 그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해보니까. 그건 당신한테 안 맞아. 그렇게 그의 문장은 늘 결론을 포함하고 있었고 서연에게 남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뿐이었다. 서연이 사회와 단절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시기였다. 처음에는 민준이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루게 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서연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연은 점점 전화기를 멀리했고 메시지는 읽고도 답하지 않게 됐다. 그렇게 세상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민주는 서연을 이상적인 아내라고 불렀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늘 같은 소개였다. 말수 적고 내조 잘하는 사람.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하나의 정의였다. 그 정의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사람. 그녀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은 애초에 배제돼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 사람이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이끄는 구조. 하지만 양보는 반복될수록 권리가 되었고 이끄는 쪽은 점점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의 옷차림을 조정했고 말투를 교정했고 웃는 타이밍까지 관여했다. 너무 크게 웃지 마. 상대 눈을 너무 오래 보지 마. 사회적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기준에 맞춰 재설계됐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만큼 오래됐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생각을 말로 옮기기 전에 검열했다. 이 말이 민준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질문은 아닐까? 그렇게 말은 마음속에서 사라졌고 마음은 점점 빈 공간이 됐다. 민준은 종종 그녀의 무지를 지적했다. 경제 이야기, 회사 이야기, 국제 뉴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건 내가 알면 돼. 그 웃음 속에는 보호자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행위였다. 서연이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은 애초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연은 송년회를 위해 옷을 골랐다. 민준이 미리 보내준 메시지가 떠올랐다. 검은색이나 회색, 무늬 없는 걸로. 그녀는 옷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한쪽 구석에 오래 입지 않은 원피스가 있었다. 밝은 색, 허리를 강조한 디자인. 손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지만 곧 방향을 바꿨다. 그녀는 민준이 원한 선택을 했다. 언제나처럼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서연은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상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사람, 그 안점은 대가를 요구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송년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람들, 웃음, 음악, 외국어가 오가는 공간. 서연은 이유 없이 불안해졌다.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도 느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신경이 자극받는 것처럼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그녀를 훑어봤다. 평가하듯 물건을 확인하듯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말했다. 괜찮네. 오늘은 그냥 거기 앉아 있다가 내가 부르면 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문장으로 그녀의 역할은 완전히 규정됐다. 그러나 차를 타고 롯데월드타워로 향하는 길,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던 서연의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다시 한번 생겼다.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은 평소와 같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었다. 차가 롯데월드타워를 향해 나아가기 전 서연은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잠시 시간을 가졌다. 민주는 먼저 나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드물게 주어진 짧은 공백이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안락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유지되어 이제는 배경음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서연은 드레스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늘 정리되어 있고 불필요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 민준이 좋아하는 질서였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장 안쪽 서랍에 멈췄다. 손잡이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낡아 있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서랍을 연다는 것은 지금의 질서를 깨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랍이 열리며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졌다. 그 안에는 얇은 파일과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학위증 사본, 통역사 자격증, 국제학회 참가 증명서.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놓았다. 이름은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얼굴은 지금의 자신과 달랐다. 눈빛이 달랐고 표정이 달랐다. 그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그녀는 바닥에 앉아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외국 학회 회의실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었다. 가운데 서 있는 젊은 서연. 옆에는 외국인 교수들이 웃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빠르게 오가는 질문과 답변, 언어가 언어를 부르는 현장, 독일어로 시작해 영어로, 다시 프랑스어로 넘어가던 토론, 그 속에서 서연은 숨쉬듯 말을 했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봉인됐을까? 결혼 이후였을까? 아니면 결혼을 선택한 순간부터였을까? 민주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그 무관심을 존중으로 착각했다.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삭제에 가까웠다.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역할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서리를 다시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묘하게 뛰고 있었다. 긴장인지 흥분인지 아니면 두 감정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지금 이 서랍을 열었을까? 왜 하필 오늘일까? 답은 없었지만 이유 없는 행동은 아니었다. 오늘 밤 민줄의 송년회, 국제기업 하한 그룹의 참석, 그 이름이 그녀의 기억 어딘가를 자극하고 있었다. 하한 그룹, 독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며 오래된 지식들이 조용히 깨어났다. 서연은 문득 웃음이 나올 뻔했다.
웃음은 곧 삼켜졌다. 지금의 자신과 이 기억들은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다. 마치 얇은 실처럼 아직 남아있는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서랍을 다시 닫았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한번 열어본 서랍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과거는 이제 분명히 존재를 주장하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어디야? 짧은 질문. 서연은 평소처럼 답했다. 곧 나갈게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완벽하게 통제된 톤. 하지만 통화를 끊은 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수많은 문장을 옮겼고 수많은 의미를 정확히 전달했었다. 그리고 이 손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 왔다. 오늘 밤 이 손이 다시 쓰일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으려 했다. 차에 올라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송년회장이었다. 장식품의 자리, 침묵의 위치.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음악도 없었다. 민주는 운전대만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서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 정확히 말하면 불편함에 익숙해진 침묵이었다. 차는 한강을 건너며 롯데월드타워 쪽으로 향했다. 밤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 위로 흘러갔다. 민주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오늘 하안 그룹 쪽 사람들이 온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지만 그는 굳이 말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주지에 가까웠다. 독일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사람들이라 중요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면 충분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었다. 질문은 대화를 만들고 대화는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낳기 때문이다. 차가 잠시 신호에 걸렸을 때 조수석 쪽 문이 열렸다. 비서 지수였다. 깔끔한 수트 차림, 자신감 있는 표정. 그녀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앉으며 민준에게 인사했다. 서연에게는 짧은 눈인사만 건넸다. 지수의 시선은 명확했다. 사연은 배경이었고 자신은 실무의 중심이라는 인식. 지수는 곧바로 업무 이야기를 시작했다. 계약 조건, 투자 규모, 일정. 그녀의 영어 발음은 또렷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억양을 들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그러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지점. 그녀는 그 생각을 바로 접었다. 자신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 아니,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다. 민주는 지수의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을 한번 힐끗 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다가 끝내면 바로 나와.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퇴장 명령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니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압축돼 있었다. 체념, 익숙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 차는 롯데월드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높고 차가운 공간, 반짝이는 차량들. 이곳은 권력과 자본이 모이는 장소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유리병 너머로 빠르게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봤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장 박동도 조금씩 발라졌다. 스카이볼룸 안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향수 냄새, 낮은 웃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민주는 자연스럽게 서연과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그의 옆이 아니라 반 발짝 뒤에 위치했다. 늘 그랬다. 그녀의 위치는 언제나 미리 정해져 있었다. 지수는 곧바로 다른 임원들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테이블 한쪽, 장식용 식물 옆,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다. 그녀는 손에 쥔 잔을 내려다보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듣게 된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게 된다. 서연은 파티장의 언어들을 들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서로 다른 억양과 리듬. 그녀의 귀는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의식하지 않아도 의미가 흘러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민주는 메인 테이블로 이동해 한 그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언어는 늘 그의 약점이었다. 그는 그 약점을 허세로 덮어왔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여전히 구석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넓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 손짓, 말의 선택,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 흐름을 읽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직감이 되살아난 것처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파티장의 공기는 이미 변하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 이제 막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스카이볼룸의 조명은 사람을 평등하게 비추지 않았다. 중심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밝고 따뜻한 빛이, 가장자리에는 장식처럼 남겨진 이들에게는 흐릿한 반사가 남았다. 서연은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언제나 그림자의 시작점이었다.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그녀는 파티장의 리듬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웃음은 계산된 간격으로 터졌고 악수는 계약의 냄새를 풍겼다. 민주는 메인 테이블에서 하한 그룹의 임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그의 웃음은 크고 제스처는 과했다. 자신감을 과시하는 방식이었다. 그 옆에는 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자료를 넘길 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된 사람의 태도였다. 다만 준비와 이해는 다른 문제였다. 첫 번째 건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협상 이야기가 오갔다. 독일 측 대표 슈미트는 낮은 톤으로 핵심을 던졌다. 공동 개발의 범위. 지수는 곧바로 영어로 답했다. 문장은 매끄러웠지만 단어 하나가 어긋났다. 서연의 귀가 미세하게 반응했다. 의미가 살짝 미끄러졌다. 아직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아직은. 민주는 그 미끄러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큰 그림을 이야기했다. 시장, 성장, 비전, 추상적인 단어들이 테이블 위를 떠돌았다. 독일 측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였다. 숫자와 범위, 책임의 선, 말의 정확도가 곧 신뢰였다.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개입할 이유도 자격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의 역할에서는. 그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남은 쌉싸름함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 맛은 오래전 회의실의 공기와 닮아 있었다. 밤새 이어진 토론, 단어 하나를 두고의 집요한 확인, 그 기억이 그녀를 건드렸다. 지수는 다음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두 번째 어긋남이 발생했다. 제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문맥은 공유가 아니라 이전에 가까웠다. 서연의 시선이 슈미트의 손으로 향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아주 작은 신호였다. 테이블의 온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민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웃음은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분위기를 살리려 농담을 던졌다. 독일 측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대화의 방향은 이미 벗어나 있었다. 언어는 다리를 놓는 도구이자 동시에 절벽을 만드는 도구였다. 지금 이 순간 절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파티장의 소음을 다시 들었다. 다른 테이블의 웃음, 잔의 부딪힘, 음악의 리듬,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중심에서는 균열이 확대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가 조금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지수의 말 속도가 미세하게 빨라졌다. 불안의 신호였다. 슈미트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이전 조건에 대한 보증은 누가 책임지죠? 지수는 잠시 멈췄다. 단어를 찾는 짧은 공백. 그 공백은 파티장 전체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민준이 대신 나섰다. 그는 자신 있게 답했지만 질문의 핵심을 비켜갔다. 독일 측의 눈빛이 교환되었다. 합의가 아닌 판단의 눈빛이었다.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개입해야 한다는 직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파국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무엇이 정확히 잘못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되돌릴 수 있는지. 세 번째 질문이 던져졌다. 이번에는 숫자였다. 지수는 답을 했고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의미가 바뀌었다. 공유가 양도로, 범위가 전부로, 단어 하나가 계약의 운명을 뒤집고 있었다. 슈미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건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다릅니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메인 테이블 주변의 소음은 사라진 듯했다. 민준의 웃음이 멈췄다.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정확히 보았다.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문 하나가 열렸다. 봉인되었던 서랍이 다시 한번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슈미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보다는 계산이 떠올라 있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표정이었다. 그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이 터졌지만 이 작은 원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계약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특유의 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슈미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독일어였다.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당신들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지수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다. 도움을 요청하는 시선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답했다. No, 쇠어입니다. 쇠어. 그는 손짓으로 범위를 그리며 웃으려 했다. 하지만 슈미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지수는 다시 설명을 시도했다. 문장은 길어졌고 단어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트랜스프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독일 측 두 명의 임원이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독일어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결론은 분명해 보였다. 슈미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조금 몸을 빼었다. 그렇다면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은 외교적인 표현이었다. 실제 의미는 중단에 가까웠다. 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는 웃음을 다시 끌어올리려 했지만 입꼬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정리해서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슈미트가 말을 끊었다. 단호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명확성이었고
이 테이블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시선들이 하나둘 모였다. 낮은 속삭임이 퍼졌다. 국제 협상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지만 화면을 넘기지 못했다. 더 이상 설명할 페이지가 없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머릿속에서는 자동처럼 문장들이 정리되고 있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떤 단어가 문제였는지, 어떤 표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녀의 뇌는 이미 해결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 쉬다가 다시 돌아온 근육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주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는 독일어 몇 마디를 꺼냈다. 발음은 어색했고 문법은 불안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늦었다. 슈미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은 협상의 종료를 의미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이 계약뿐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 이 공간의 공기, 그리고 자신이 10년 동안 눌러왔던 정체성까지. 그녀는 더 이상 장식품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직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이미 슈미트를 향하고 있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완성되었다. 완벽한 독일어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잠시만요.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했다. 음악 1호, 속삭임 위로, 얼어붙은 공기 사이로 또렷하게 스며들었다. 무엇보다도 그 말이 나온 언어가 모두를 멈추게 했다. 독일어였다. 슈미트는 몸을 돌리다 말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경계가 아니라 주의였다.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메인 테이블과 자신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상징적으로는 10년이었다. 그녀는 그 거리를 조용히 건넜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발음은 정확했다. 한우버 억양, 현장에서 쓰이는 비즈니스 독일어. 지금 전달된 내용에는 분명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언어의 주도권은 그녀에게 있었다. 민주는 굳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서연을 제대로 바라본 순간이었다. 아내가 아니라 낯선 인물처럼. 지수는 숨을 삼켰다. 태블릿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그 둘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슈미트를 향해 있었다. 존중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공유와 이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서연은 이어 말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공동 개발이며 지적 재산권의 소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특정 시장에 한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문장은 짧고 구조는 명확했다. 설명이 아니라 정정이었다.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언어였다. 슈미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는 독일어였다. 그렇다면 책임 주체는 어디입니까?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한국 법인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합작 법인입니다. 리스크는 분리되고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화의 속도가 바뀌었다.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고 답변은 더 정확해졌다. 서연은 단어를 고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꺼냈을 뿐이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붕괴가 아니라 재구성이었다. 민주는 끼어들 기회를 찾지 못했다.
그의 영어는 이제 불필요했다. 지수는 몇 번이나 태블릿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자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단어의 정확성이었다. 슈미트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겼다. 이 설명이라면 그가 말했다. 우리가 논의하던 구조와 일치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의 복귀 선언이었다. 중단됐던 협상이 다시 선로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배경이었던 여자는 이제 중심에 서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뀌면 구조도 바뀐다. 슈미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어떤 역할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합니까? 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 대답은 충분했다. 슈미트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예의가 아니라 인정의 미소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파국을 향해 미끄러지던 테이블은 이제 다시 중심을 잡고 있었다. 슈미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프랑스 측 대표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프랑스어였다. 미묘한 뉘앙스가 섞인 질문. 기술 협력의 범위를 유럽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었다. 그는 일부러 영어를 쓰지 않았다. 상대를 시험하는 방식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답했다. 발음은 파리식이었고 문장은 과도하게 꾸미지 않았다. 확장은 가능하지만 단계적이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검증이 우선이고 신뢰가 쌓인 이후에야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프랑스 대표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였다. 대화는 어느새 다국적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러시아 측 고문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러시아어로 짧게 답했다. 우려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적인 차단 조항을 넣을 겁니다. 단어는 차가웠고 의미는 분명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제 테이블 위에는 하나의 언어만 흐르지 않았다. 언어는 닫기였고 그때마다 주도권은 서연에게 남아 있었다. 민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웃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자신이 서명할 계약의 내용을 이제는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위치로 밀려나 있었다. 지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기록자의 역할이었다.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일본 칩 투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의 발은 일본어. 그러나 그 안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같은 언어로 응답했다. 존중을 담되 물러서지 않는 어조.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조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중심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슈미트는 대화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정리했다. 좋습니다. 구조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조율뿐이군요. 그 말은 사실상의 합의였다. 파티장은 다시 소음을 되찾았지만 이 테이블만큼은 조용한 확신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 섰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고 느꼈다. 그러나 슈미트는 그녀를 붙잡았다. 잠시만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후 논의는 당신과 직접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안이자 선언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시간이 접혀 있었다. 파티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선택이었다. 계약서는 두껍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슈미트는 서연을 조용한 미팅룸으로 안내했다. 파티장의 소음은 문이 닫히자마자 완전히 차단되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야경,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직 문장과 책임만이 존재했다. 민준과 지수도 함께 들어왔지만 그들의 위치는 명확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슈미트는 계약서를 펼치며 말했다. 오늘의 협상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예외는 때로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언어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군요. 그 말은 평가였다. 그리고 이미 결론에 가까웠다. 서연은 계약서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조항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읽혔다. 아까 파티장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가지 문구를 지적했고 슈미트는 즉시 수정에 동의했다. 대화는 짧았고 효율적이었다. 이 방에서는 누구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서명란 앞에서 펜을 쥔 채 멈춰 있었다. 그는 계약의 주체였지만 내용의 설계자는 아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을 느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단지 역할이 끝났다는 명확한 인식이었다. 민준은 결국 서명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서명이 끝난 뒤 슈미트는 서연에게 개인 명함을 내밀었다. 회사 로고가 아닌 개인 명함이었다. 공식적인 직함은 나중에 정리하죠. 그가 말했다. 다음 미팅부터는 당신을 프로젝트의 전략 고문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었지만 이미 신뢰를 전제로 한 요청이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았다. 손끝이 차분했다. 10년 전이라면 이 제안은 당연한 경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에게 그것은 복귀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녀는 슈미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중요한 선택이니까요. 미팅룸을 나서자 파티장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 역시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있었지만 성질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 침묵은 강요가 아니라 결과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녀가 보는 세계는 달라져 있었다. 강남 빌라의 거울, 단정함이라는 감옥, 침묵의 역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형이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드레스룸 만족 서랍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봉인된 인생은 끝났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선택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 선택하는 위치로 돌아왔다. 그 순간 서연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